돈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생쇼를 하네. 그냥 딸내미 이쁘던데 데려와서 룸방에 팔아버려. 걸쭉한 갈에 끓는 소리와 함께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진 늙은 남자의 몸이 먼지 구덩이를 굴렀다.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경동시장. 사방에 널린 감초와 당귀, 황기의 쌉싸름한 향기가 코를 찌르는 이곳은 수십 년 세월이 켜켜이 쌓인 서울의 낡은 심장부였다. 하지만 오늘 이 골목에 진동하는 것은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는 약재 향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이 인간을 짓밟을 때 나는 비릿한 폭력의 냄새였다. 바닥에 쓰러진 이는 이 골목에서 40년 넘게 강씨 약재상을 지켜온 강만석이었다. 그의 앞에는 용역 깡패들의 우두머리, 연무석이 짝다리를 짚은 채 서 있었다. 번들거리는 검은색 양복 상의 단추는 터질 듯 위태로웠고 목에 걸린 굵은 금목걸이는 그의 천박한 욕망만큼이나 누렇게 빛나고 있었다. 아이고 염 사장님.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이 가게는 내 목숨줄입니다. 여기서 나가면 우리 식구 다 죽습니다. 강만석이 연무석의 바짓단을 잡고 애원했다. 그의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약재를 써느라 생긴 굳은 살과 흙물이 깊게 배어 있었다. 하지만 연무석은 더러운 것이라도 묻었다는 듯 발을 신경질적으로 털어냈다. 이 노인네가 진짜 말귀를 못 알아쳐먹네. 재개발 조합에서 합의금 준다고 할 때 받아 처먹고 나가란 말이야. 어디서 흙 묻은 손으로 비싼 옷을 만져. 연무석이 신고 있던 구두 뒤축으로 강만석의 손등을 지시겼다. 으드득 뼈와 살이 눌리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좁은 약재상 안을 울렸다. 아! 강만석의 입에서 단말마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다. 주변 상인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지만 누구 하나 섣불리 나서지 못했다. 연무석 뒤에 버티고 선 덩치 큰 사내 셋이 험악한 눈으로 주변을 흘겨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흑사파라고 불리는 이 일대 재개발 이권을 쥐고 흔드는 하이에나 떼였다. 잘 들어. 오늘 안으로 도장 안 찍으면 내일은 이 가게 간판부터 내리고 모레는 당신 딸년 잡아다가 섬에 팔아넘길 거니까. 내 말이 농담 같아? 연무석이 킬킬거리며 허리를 숙여 강만석의 뺨을 툭툭 쳤다. 공포와 모멸감에 강만석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다. 연무석은 그 공포를 즐기고 있었다. 약자가 강자 앞에서 보이는 그 원초적인 두려움, 그것이야말로 그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유일한 마약이었다. 그때였다. 가게 입구에 처져 있던 낡은 발이 거치며 서늘한 바람이 안으로 밀려들어왔다. 한낮에 햇살을 등지고 선 그림자 하나가 가게 안으로 길게 드리워졌다. 역광 때문에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실루엣만으로도 느껴지는 기이한 위압감이 있었다. 흐트러짐 없이 곧게 뻗은 다리, 군더더기 없이 딱 떨어지는 어깨선. 그리고 무엇보다 소음 가득한 시장통에서 발소리 하나 내지 않고 접근한 은밀함이 연무석의 신경을 긁었다. 뭐야? 장사 안 해. 나가. 연무석의 부하 중 막내 격인 덩치가 껌을 짝짝 씹으며 그림자를 향해 다가갔다. 그는 위협적인 몸짓으로 상대를 밀치려 손을 뻗었다. 그 순간 그림자가 움직였다. 빠르지 않았다. 아니, 너무 자연스러워서 빨라 보이지 않았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덩치의 손이 닿기도 전에 그림자의 손이 뱀처럼 휘감겨 들어와 덩치의 손목을 낚아챘다. 그리고 아주 가볍게 툭. 으악! 비명은 덩치의 입에서 터졌다. 뼈가 부러진 것도 아니었다. 단지 관절이 가동할 수 있는 범위를 아주 조금 넘어서도록 비틀었을 뿐인데 덩치는 감전된 사람처럼 무릎을 꿇으며 바닥에 처박혔다. 그림자가 한 발짝 안으로 들어섰다. 약재상 안의 형광등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하나로 질끈 묶은 검은 머리. 화장기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 평범한 시장 상인의 딸처럼 보일 수 있는 수수한 차림새였지만 눈동자만큼은 달랐다.
깊고 검은 시면. 감정이 거세된 듯한 그 눈동자는 지금 이 상황을 폭력이 난무하는 현장이 아니라 처리해야 할 데이터의 나열로 보고 있는 듯했다. 전직 육군 중령. 대한민국 707 특수임무단 출신. 강서윤이었다. 쓰레기를 치우는 날인가 보네. 서윤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건조했다. 분노도 흥분도 담기지 않은 사무적인 어조. 그것이 오히려 연무석을 더욱 불쾌하게 만들었다. 뭐야, 이년은? 아, 이 영감탱이 딸내미구만. 호랑이 새끼가 제 발로 기어들어왔네. 연무석이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강만석에게서 발을 떼고 서윤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는 서윤의 위아래를 훑어보며 입맛을 다셨다. 곱게 생겨가지고 힘 좀 쓰나 봐. 오빠가 안 아프게 예뻐해줄.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다. 서윤의 시선이 연무석의 목 울대와 명치 그리고 하체로 순식간에 이동하며 타격 지점을 계산했다. 거리 2m. 적의 수넥. 무장 상태 쇠파이프 하나, 야구방망이 하나, 맨주먹 둘. 위협 수준 하. 서윤의 머릿속에서 전술적 판단이 707 시절의 본능처럼 찰나의 순간에 완료되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향해 시선을 옮겼다. 지식여진 아버지의 손등을 보는 순간 무표정하던 그녀의 눈매가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아버지 뒤로 물러나 계세요. 서윤은 뚜벅뚜벅 걸어 들어갔다. 겁을 먹고 뒷걸음질 칠 것이라 예상했던 연무석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이게 미쳤나? 야! 잡아! 연무석의 고함의 뒤에 서 있던 두 명의 사내가 동시에 달려들었다. 한 놈은 야구방망이를 크게 휘둘렀고 다른 한 놈은 서윤의 머리채를 잡으려 손을 뻗었다. 좁은 약재상 안 피할 곳은 없어 보였다. 야구방망이가 허공을 갈랐다. 서윤은 상체를 최소한의 각도로 틀어 방망이를 피했다. 바람이 그녀의 잔머리를 스치고 지나갈 정도의 간발의 차이. 그녀는 피하는 동작의 반동을 이용해 방망이를 쥔 사내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퍽 하는 타격음조차 나지 않았다. 서윤의 손날이 사내의 겨드랑이 안쪽 신경이 밀집된 급소를 정확하게 찔러 넣었다. 팔 전체에 마비가 온 사내가 방망이를 툭 떨어뜨렸다. 동시에 서윤은 몸을 낮추며 머리채를 잡으려던 다른 사내의 오금을 발끝으로 걷어찼다.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는 사내의 멱살을 잡은 서윤은 그대로 회전력을 이용해 그를 가게박 좌판 위로 던져버렸다. 와장창. 말린 오미자가 담긴 바구니들이 쏟아지며 붉은 열매들이 사방으로 흩뿌려졌다. 순식간에 3명을 제압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10초. 가게 안에는 이제 연무석과 서윤 둘만이 남았다. 연무석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다. 그는 본능적으로 뒷주머니에 꽂아두었던 잭나이프를 꺼내 들었다. 은색 칼날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났다. 이 독사 같은 년이. 칼을 든 연무석이 씩씩거리며 위협했지만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저런 조잡한 칼 놀림은 어린아이의 장난감보다 못해 보였다. 여기 폐쇄회로 화면 없어. 서윤이 나직하게 말했다. 무슨 뜻인지 알아? 그녀가 천천히 가죽 장갑을 고쳐 꼈다. 장갑이 손에 밀착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널 여기서 반쯤 죽여놔도 증거가 없다는 소리야. 뭐? 연무석이 당황하여 칼을 휘둘렀다. 엉성한 궤적. 서윤은 그 칼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 발 더 다가섰다. 칼날이 그녀의 목을 스치기 직전 서윤의 왼손이 연무석의 손목을 낚아챘다. 강철 같은 악력. 연무석은 자신의 손목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으악! 조용히 해. 아버지 놀라셔. 서윤은 연무석의 손목을 비틀어 칼을 떨어뜨리게 한 뒤 그대로 그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다. 억지로 무릎 꿇려진 연무석의 얼굴이 약재상 바닥의 먼지 구덩이에 처박혔다.
조금 전 강만석이 당했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서유는 연무석의 귀에 입을 가져다 댔다. 경고하는데 내 아버지 가게에서 당장 꺼져. 그리고 한 번만 더 이 근처에서 얼쩡거리면. 서윤의 손에 조금 더 힘이 들어갔다. 우드득 연무석의 어깨 관절이 비명을 질렀다. 그땐 관절 하나로 안 끝나. 내가 좋아하는 그 돈 병원비로 다 쓰게 해줄 테니까. 서윤은 잡고 있던 팔을 거칠게 놓았다. 바닥에 널브러진 연무석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헐떡였다. 밖으로 나뒹굴었던 부하들이 절뚝거리며 기어들어와 그를 부축했다. 두고 보자. 2년. 내가 가만 안 둬. 연무석은 악에 바친 목소리로 소리쳤지만 그의 눈은 공포로 질려 있었다. 도망치듯 사라지는 흑사파 일당의 뒷모습을 보며 시장 상인들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다. 서유는 헝클어진 옷매무새를 다듬을 필요도 없이 깔끔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아버지의 안경을 주워들고 천천히 몸을 돌렸다. 강만석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딸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군대에 간다며 집을 나갔던 딸. 명절 때나 가끔 보던 무뚝뚝하기만 했던 딸이 괴물이 되어 돌아온 것 같았다. 하지만 그 괴물이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에 묘한 안도감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다. 서윤아. 일어나세요, 아버지. 가게 정리해야죠. 서윤은 아버지의 흙 묻은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지만 잡은 손끝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진동은 아직 그녀의 몸속에 전투의 여운이 남아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서윤은 바닥에 흩어진 오미자 열매를 보며 생각했다. 단순한 위협이 아니야.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야. 놈들은 다시 올 거야. 더 잔인한 방법으로.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707 시절 작전 브리핑을 듣던 그 눈빛이었다. 오늘 있었던 일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전쟁의 서막이었다. 서유는 주머니 속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조금 전 상황은 미리 켜둔 녹음 앱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법망을 피해 다니는 놈들이다. 법보다 더 무서운 것, 놈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이용해야 했다. 제대로 설계해 줄게. 서윤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내가 뱉은 말 그대로 돌려받게 될 거야. 약재상 밖으로 늦은 오후의 햇살이 길게 늘어졌다. 평화로워 보이는 시장 풍경 뒤로 서윤의 그림자는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포식자처럼 짙고 검게 깔리고 있었다. 경동시장의 낡은 골목에 이제껏 보지 못했던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피비린내를 덮어버릴 아주 지독하고 독한 사냥의 바람이었다. 경동시장의 아침은 생각보다 일찍 찾아왔다. 새벽 4시 어둠이 채가시기도 전에 약재를 실은 트럭들이 덜컹거리는 소음을 내며 골목을 누볐다. 어제 오후의 소란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만큼 치열하고 활기찬 삶의 현장이었다. 하지만 강시 약재상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깨진 유리 조각을 쓸어 담고 쏟아진 오미자를 분류하는 내내 강만석은 한숨을 쉬었다. 그는 빗자루를 쥔 딸의 손을 힐끔거리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서윤아, 그냥 가라. 내가 군대에서 높으신 분들 경호도 하고 그랬다지만 놈들은 다르다. 법도 상식도 안 통하는 놈들이야. 어제 그놈 연무석이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사람 묻어버릴 놈이다. 서윤은 묵묵히 빗자루질을 멈추지 않았다. 707 특수임무단 시절 그녀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극한의 공포와 고통을 수없이 목격했다. 연무석 같은 부류는 강자에게 비굴하고 약자에게 잔혹한 전형적인 양아치에 불과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 그런 설명은 무의미했다. 아버지가 두려워하는 것은 딸의 아니었으니까. 아버지, 저 전역했어요. 이제 갈 부대도 없어요. 서윤이 깨진 유리병 조각을 신문지에 싸며 덤덤하게 말했다. 그리고 도망친다고 해결될 일 아니잖아요.
우리가 나가면 옆집 김씨 아저씨네 건어물 가게는요? 앞집 할머니네 나물 가게는요? 놈들이 그분들은 가만둘까요? 만석의 입이 다물어졌다. 서윤의 말이 맞았다. 연무석이 이끄는 흑사파는 재개발 동의서를 받아낸다는 명목으로 끈질기게 상인들을 괴롭혀왔다. 이미 몇몇 가게는 헐값에 넘기고 야반도주하듯 떠났다. 남은 사람들은 갈 곳 없는 노인들이 대부분이었다. 걱정 마세요. 힘으로 하는 싸움 안 해요. 제가 제일 잘하는 걸로 할 거예요. 서윤은 가게 구석에 놓인 낡은 텔레비전을 켰다. 뉴스에서는 연일 흉흉한 사건 사고가 보도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텔레비전 화면을 보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이미 경동시장 전체를 조감도처럼 펼쳐놓고 작전 구역을 설정하고 있었다. 진입로는 동쪽과 북쪽 두 곳. 차량 진입이 가능한 곳은 북쪽뿐이다. 놈들은 덩치를 불리기 위해 승합차를 이용할 테니 북쪽을 주 루트로 삼을 거야. 가게 주변 골목은 폭이 1m 50cm 남짓. 좁고 미로 같다. 대규모 인원이 한꺼번에 들이닥치기 불리한 지형이야. 서윤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다. 매복과 각계격파에 최적화된 지형이네. 그녀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어딘가로 문자를 보냈다. 배송 부탁드립니다. 목록은 평소와 같습니다. 수령 장소는 서울 제기동. 잠시 후 짧은 답장이 왔다. 확인. 오늘 오후 2시 도착 예정. 서윤은 아버지에게 잠시 다녀올 곳이 있다며 가게를 나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시장 입구의 철물점과 전파상으로 향했다. 낡은 작업복을 입은 전파상 주인이 돋보기를 쓴 채 라디오를 수리하고 있었다. 사장님, 혹시 초소형 마이크랑 렌즈, 그리고 고용량 배터리 구할 수 있을까요? 아, 그리고 원격 송수신 모듈도요. 전파상 주인이 의아한 눈으로 서윤을 쳐다봤다. 아가씨가 그런 게 왜 필요해? 요즘 그런 거 함부로 팔면 안 되는데. 서윤은 707 시절 익혀둔 서글서글한 민간인 위장용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버지가 약재상 하시는데 요즘 도둑고양이가 자꾸 들어와서요. 쥐구멍 감시 좀 하려고요. 인터넷으로 사려니 너무 비싸고 복잡해서 전문가이신 사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도둑고양이라는 말에 전파상 주인이 피식 웃으며 서랍을 뒤적였다. 고양이 잡는데 무슨 송수신 모듈까지. 뭐 있긴 한데 중국산이라 성능은 장담 못해. 괜찮아요. 제가 좀 손봐서 쓸게요. 서윤은 필요한 부품들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약재상으로 돌아왔다. 가게 뒷방, 어릴 적 그녀가 쓰던 작은 책상 위에 부품들이 쏟아졌다. 인두기를 든 서윤의 손놀림이 빨라졌다. 그녀는 707 내에서도 장비 운용과 급조 폭발물 처리, 그리고 도청 감청 장비 설치의 전문가였다. 조잡한 중국산 부품들은 그녀의 손을 거쳐 군용 장비 못지않은 고성능 감시 장비로 재탄생하고 있었다. 단추 모양의 카메라 렌즈, 볼펜 심 속에 들어가는 초소형 마이크, 그리고 시장 골목의 낡은 가로등 센서에 기생하여 전력을 끌어다 쓸 수 있는 전원 공급 장치까지. 오후 2시가 되자 퀵서비스 오토바이 한 대가 가게 앞에 멈춰 섰다. 배달된 상자 안에는 그녀가 부탁한 특수 장비들이 들어 있었다. 열 감지 센서가 포함된 야간 투시경, 그리고 뼈의 진동을 통해 소리를 전달하는 골전도 이어폰이었다. 현역 시절 쓰던 것보다는 못하지만 민간에서 구할 수 있는 최상급 물건들이었다. 준비는 끝났어. 서윤은 밤이 오기를 기다렸다. 밤 12시. 시장의 불이 모두 꺼지고 정막이 찾아왔다. 셔터 내려진 가게들 사이로 가로등 불빛만이 위태롭게 깜빡였다. 검은색 트레이닝복에 검은 모자 그리고 마스크를 쓴 서윤이 어둠 속에 몸을 숨겼다. 그녀는 소리 없이 지붕 위로 올라갔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이었지만 그녀가 밟는 곳에서는 기와장 깨지는 소리 하나 나지 않았다. 마치 고양이처럼, 아니 그림자처럼 그녀는 시장 골목을 내려다보며 이동했다.
그녀는 주요 길목마다 미리 만들어둔 눈과 귀를 심었다. 연무석 일당이 자주 모여 담배를 피우는 구멍가게 앞 평상 밑, 그들이 주차해두는 공터의 전봇대 꼭대기, 그리고 아버지의 약재상 간판 틈새. 카메라는 단순히 영상만 찍는 것이 아니었다. 동작 감지 센서가 연동되어 있어 누군가 접근하면 즉시 서윤의 스마트폰으로 알림이 오도록 설정되어 있었다. 작업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다. 골목 어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서윤은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고 지붕 처마 밑 그늘에 숨어들었다. 아, 형님. 진짜 귀찮게 시리. 그냥 확 불 질러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시끄러워, 임마. 불 지르다가 걸리면 우리가 다 뒤집어 쓴다고. 여미사님이 시키는 대로 해. 겁만 주라고, 겁만. 오늘 밤에 유리창 몇 개 더 깨고 가게 앞에다가 쓰레기 좀 부어놓고 와. 어제 봤던 연무석의 부하들이었다. 깁스를 한 녀석은 보이지 않았지만 새로운 얼굴 둘이 더해져 총 4명이었다. 그들의 손에는 야구 방망이와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봉지 안에서는 썩은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진동했다. 강씨 약재상을 향해 가는 놈들. 서윤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다. 그녀는 지붕 위에서 수직으로 뛰어내렸다. 착지 지점은 놈들의 이동 경로 바로 뒤 쓰레기 더미 뒤쪽이었다. 툭.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밤의 정막 속에서는 크게 들렸다. 뭐야? 맨 뒤를 따르던 놈이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다. 야, 김씨. 너 왜 그래? 아니, 방금 무슨 소리가 들려서. 쥐새끼겠지. 쫄지 말고 따라와. 놈들이 다시 발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맨 뒤에 있던 김씨의 입이 누군가의 손에 의해 틀어막혔다. 서윤이었다. 그녀는 김씨의 목덜미를 잡고 소리 없이 뒤로 끌어당겼다. 707 시절 수없이 반복했던 보초 제거 기술이었다. 김씨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골목 안쪽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서윤은 김씨의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숨이 턱 막힌 김씨가 눈을 까뒤집으며 바닥에 쓰러졌다. 서윤은 그를 기절시킨 뒤 그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잠금이 걸려 있지 않았다. 통화 목록과 문자 메시지. 서윤의 손가락이 빠르게 화면을 훑었다. 발신인 염이사연 무성 내용. 야, 강만석이네 가게 조질 때 확실하게 해. CCTV 없는 거 확인했으니까 얼굴 봐도 상관없어. 그냥 밟아. 특히 그 딸년 있으면 얼굴에 흉터라도 하나 남겨라. 그래야 정신 차리지. 빙고. 서윤은 입꼬리를 말아 올렸다. 결정적인 증거였다. 재개발 조합의 묵인 하에 조직적인 폭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 그녀는 메시지 내용을 자신의 폰으로 전송하고 화면을 캡처했다. 그때 앞서가던 놈들이 동료가 사라진 것을 눈치챘다. 야, 김씨. 어디 갔어, 이 새끼가? 오줌 싸러 갔나? 3명의 사내가 골목을 되돌아오기 시작했다. 손전등 불빛이 어지럽게 춤을 추며 어둠을 갈랐다. 서윤은 기절한 김씨를 쓰레기 더미 속에 밀어넣고 벽에 등을 붙였다. 놈들이 가까워졌다. 이 새끼 여기서 자는 거 아냐? 한 놈이 쓰레기 더미 쪽으로 다가왔다. 그의 손전등 불빛이 서윤이 숨어있는 벽 쪽을 비추려던 찰나. 파삭. 반대편 지붕 위로 돌멩이 하나가 날아가 떨어졌다. 서윤이 던진 것이었다. 저기다. 놈들의 시선이 일제히 지붕 위로 쏠렸다. 그 순간 서윤이 어둠 속에서 튀어나갔다. 퍽. 가장 가까이 있던 놈의 턱에 서윤의 팔꿈치가 꽂혔다. 놈은 소리도 못 내고 그대로 기절했다. 누구야? 남은 2놈이 당황하며 방망이를 휘둘렀다. 하지만 어둠은 서윤의 편이었다. 그녀는 야간 투시경 없이도 어둠 속의 사물을 식별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었다.
반면 갑작스러운 습격에 당황한 놈들은 허공에 헛손질만 해댔다. 서유는 놈들의 다리 사이로 낮게 파고들었다. 우드득. 발목 인대를 정확히 타격하는 로우킥. 아! 한 놈이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서유는 지체 없이 일어선 놈의 오금을 밟아 엎드려 뻗쳐 자세로 만든 뒤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가서 전해. 서윤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귀신 소리처럼 서늘했다. 밤길 조심하라고. 그리고 그녀는 쓰러진 놈의 멱살을 잡아 얼굴을 들어 올렸다. 놈의 눈에 공포가 가득했다. 내일부터는 숨 쉬는 것도 허락받고 쉬어야 할 거야. 내가 너희들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을 테니까. 서윤은 놈을 바닥에 내팽개치고는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놈들이 정신을 차리고 손전등을 비췄을 때는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담장 위를 지나갈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경동시장은 발칵 뒤집혔다. 강씨 약재상 앞에 음식물 쓰레기가 투척되기는커녕 흑사파 조직원 4명이 약재상 근처 골목에 밧줄로 꽁꽁 묶인 채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목에는 붓글씨로 쓴 팻말이 하나씩 걸려 있었다. 저는 힘없는 노인을 협박하고 폭력을 휘두른 파렴치한입니다. 저는 불법 사채와 용역 깡패짓을 일삼는 쓰레기입니다. 상인들은 출근하다 말고 모여들어 웅성거렸다. 누군가는 통쾌하다며 박수를 쳤고 누군가는 흑사파의 보복이 두려워 걱정했다. 연무석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져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이 이계 같은 년이. 연무석이 묶여있는 부하의 배를 발로 걷어찼다. 이따위로 당하고 처자빠져 있어? 쪽팔리게 해. 그때 강씨 약재상의 문이 열리고 서윤이 나왔다. 그녀는 한 손에 따뜻한 쌍화차 한 잔을 들고 있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나온 그녀의 모습은 어젯밤의 사신과는 전혀 달랐다. 너무나 평온하고 상쾌해 보였다. 서윤은 씩씩거리는 연무석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찻잔을 들어 올리며 입모양으로 말했다. 맛있네. 연무석의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저 전연 잡아. 당장 잡아와. 연무석이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서윤은 이미 계산을 마친 상태였다. 지금 시간 오전 8시. 출근하는 상인들과 장 보러 온 할머니들로 북적이는 시간. 보는 눈이 너무 많아. 연무석의 부하들이 우르르 달려들려 하자 서윤은 짐짓 놀란 척하며 뒷걸음질 쳤다. 그리고 그녀가 미리 설치해둔 초소형 카메라가 있는 각도, 즉 무대의 중앙으로 놈들을 유인했다. 사람 살려요. 깡패들이 사람 죽여요. 서윤의 외침은 가녀렸지만 또렷하게 시장통에 울려 퍼졌다. 주변에 있던 상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아니, 저 사람들 또 시작이네. 대낮부터 여자한테 뭐 하는 짓이야? 여론이 순식간에 술렁였다. 하지만 연무석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었다. 다 비켜. 오늘 전연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놔야 직성이 풀리겠어. 연무석이 쇠파이프를 들고 서윤을 향해 돌진했다. 녹음 완료. 영상 확보 완료. 특수 폭행 미수 협박 업무방해. 서윤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쇠파이프가 날아오는 궤적이 그녀의 눈에는 슬로 비디오처럼 보였다. 그녀는 피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살짝 쇠파이프가 자신의 어깨를 스치도록 각도를 조절했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서윤이 과장된 몸짓으로 뒤로 넘어졌다. 아, 서윤아. 가게 안에 있던 강만석이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다. 상인들도 경악하며 소리쳤다. 사람 쳤어. 연무석이 저놈이 사람을 쳤어. 넘어진 서윤은 고통스러워하는 척하며 바닥을 굴렀지만 그녀의 손은 몰래 바닥에 흙을 쥐었다. 그리고 넘어진 각도에서만 보이는 하수구 구멍, 그곳에 숨겨둔 카메라를 향해 윙크를 날렸다.
이제 시작이야, 연무석. 넌 방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어. 연무석은 자신이 쇠파이프를 휘둘렀다는 사실에 흠칫 놀랐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는 오히려 더 악을 썼다. 엄살 피우지 말고 일어나. 안 일어나? 그가 다시 쇠파이프를 들어 올리는 순간 시장 입구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경찰이다. 누군가의 외침에 연무석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하지만 서윤은 알고 있었다. 이 지역 경찰 중 일부는 연무석과 유착 관계가 있다는 것을. 단순히 경찰이 온다고 끝날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녀는 설계를 했다. 경찰차 뒤로 개인 방송이라는 팻말을 단 카메라를 든 청년이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었다. 서윤이 어제 저녁 익명으로 제보했던 유명 유튜버 시장 지킴이었다. 속보 경동시장 조폭 난동 현장. 실시간 라이브. 스마트폰 화면 속 시청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었다. 연무석의 흉포한 모습이 여과 없이 전국의 시청자들에게 생중계되기 시작했다. 서윤은 바닥에 쓰러진 채 피 흘리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그녀가 쳐놓은 거미줄에 거대한 먹잇감이 걸려들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정형외과 입원실. 낡은 가습기가 칙칙 소리를 내며 하얀 김을 뿜어내고 있었다. 병실 침대에 누운 강서윤은 목에 깁스를 하고 링거 바늘을 꽂은 채 창밖을 응시했다. 겉으로 보기엔 폭행 피해로 심신이 미약해진 환자였지만 이불 아래 숨겨진 그녀의 손가락은 쉴 새 없이 스마트폰 화면을 두드리고 있었다. 네, 기자님. 맞아요. 며칠 전부터 계속 협박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평생 일궈오신 가게를 불지르겠다고 했거든요. 서윤은 수화기 너머의 기자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연기를 펼쳤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차갑게 가라앉아 노트북 화면에 뜬 실시간 반응을 분석하고 있었다. 유명 인터넷 방송인 시장지킴이가 송출한 영상은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렸다. 조회수는 이미 100만 회를 넘어섰고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는 연무석 일당과 그를 비호하는 듯한 경찰의 태도를 비난하는 글로 도배되었다. 제목 경동시장 조폭 사건 이거 실화냐? 내용 대낮에 쇠파이프 들고 여자 패는 깡패들이 아직도 서울 한복판에 있다고. 경찰은 뭐함? 댓글창은 분노의 용광로였다. 서윤이 설계한 판대로 여론은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그녀는 통화를 마치자마자 곧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그녀가 어젯밤 연무석의 부하 김 씨의 휴대폰에서 빼낸 문자 메시지 내역. 그리고 시장 골목 하수구에 숨겨두었던 녹음기에서 추출한 음성 파일. 그녀는 익명 제보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발신자 정보는 여러 번의 우회를 거쳐 해외 서버를 경유하도록 설정했다. 이제 2차전이야. 연무석, 넌 이제 숨 쉬는 것도 고통일 거야. 같은 시각 동대문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연무석은 조사실 책상을 주먹으로 쾅 내리쳤다. 아니 형사님, 억울하다니까요. 내가 그년을 때린 게 아니라 지가 와서 부딪힌 거라고요. 그년 그거 완전 여우예요. 마주 앉은 담당 형사는 곤란하다는 듯 머리를 극적였다. 그는 평소 연무석에게서 용돈 꽤나 받아 챙기던 부패 경찰이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그가 덮어주기에는 판이 너무 커져 있었다. 아, 염 사장. 목소리 좀 낮춰요. 밖에 기자들 깔린 거 안 보여? 영상이 너무 빼도 박도 못하게 찍혔잖아. 쇠파이프 들고 돌진하는 게 그대로 나왔는데 판사가 그걸 믿어주겠어? 그럼 어떡합니까? 저대로 유치장 들어가요? 조합장님 알면 나 죽습니다. 형사는 한숨을 쉬며 서류 뭉치로 책상을 툭툭 쳤다. 일단 불구속 수사로 빼줄 테니까 당분간 쥐 죽은 듯이 있어요. 피해자랑 합의부터 보고. 여론 잠잠해질 때까지 가게 근처는 얼씬도 하지 마쇼. 연무석은 씩씩거리며 경찰서를 나섰다. 정문을 나서자마자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졌다. 연무석 씨,
폭행 혐의 인정하십니까? 재개발 조합의 사주를 받은 게 사실입니까? 피해자에게 사과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자들의 질문 세례가 쏟아졌다. 연무석은 옷으로 얼굴을 가린 채 준비된 검은 승용차에 황급히 몸을 실었다. 차 문을 닫자마자 그는 운전석에 앉은 부하의 뒤통수를 갈겼다. 야, 출발 안 하고 뭐해? 빨리 밟아. 차가 경찰서를 빠져나가자 연무석은 품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다.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다.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감정이 그를 옥죄어왔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자는 공판수, 재개발 조합장이었다. 연무석은 침을 꿀꺽 삼키고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다. 네, 조합장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서늘했다. 연무석이. 일 처리를 아주 예술로 했더구만. 전국 8도에 우리 사업 광고하고 다니냐? 조합장님. 그게 아니라 그 계집년이 함정을 판 겁니다. 제가 억울해서. 시끄러워. 당장 사무실로 튀어와. 내 앞에서 변명 한 번만 더 하면 그땐 혀를 뽑아버릴 테니까. 전화가 끊어졌다. 연무석은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졌다. 으악. 강서윤. 이 갈아 마셔도 시원찮을 연. 연무석은 몰랐다. 자신이 타고 있는 승용차의 룸미러 안쪽에 콩알만 한 도청 장치가 붙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모든 대화를 병실에 누운 서윤이 고스란히 듣고 있다는 사실을. 서윤은 이어폰을 꽂은 채 미미한 미소를 지었다. 공판수라. 드디어 몸통이 나오네. 그녀는 환자복 위에 두꺼운 후드 집업을 걸쳤다. 밤이 깊었다. 병원의 의료진도 환자들도 모두 잠든 시간이었다. 서윤은 링거 바늘을 능숙하게 제거하고 창문을 열었다. 3층 높이였지만 그녀에게는 낮은 담장이나 다름없었다. 배관을 타고 내려가는 그녀의 몸놀림은 날렵한 길고양이 같았다. 그녀의 목적지는 재개발 조합 사무실이 있는 상가 건물이었다. 서윤은 택시를 타는 대신 인적이 드문 골목길을 택해 달렸다. 707 시절 완전 군장을 하고 산악구보를 하던 체력은 여전했다. 숨소리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조합 사무실 건물 뒤편에 도착한 그녀는 익숙하게 건물의 구조를 스캔했다. 오래된 상가 건물이라 보아는 허술했다. 정문의 경비원은 꾸벅꾸벅 졸고 있었고 폐쇄회로 화면은 사각지대가 널려 있었다. 서윤은 가스 배관을 타고 2층 창문으로 진입했다. 사무실 안은 어두웠지만 조합장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서윤은 문에 귀를 대는 대신 골전도 청음기를 벽에 부착했다. 연무석이 너 이번 일 해결 못하면 위약금이고 뭐고 다 토해내고 꺼져. 알았어? 공판수의 목소리였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년 병원에 입원해 있다면서요. 오늘 밤에 애들 풀어서 겁만 좀 주겠습니다. 합의서에 도장만 찍게 하면 되잖습니까? 미친놈. 지금 온 국민이 그 여자 쳐다보고 있는데 건드리면 우리가 죽어. 머리를 좀 써라, 머리를. 그 여자 약점이 뭐야? 늙은 애비 말고 또 있을 거 아냐? 알아보니까 군대에서 잘리고 온 모양이던데. 무슨 징계를 받았는지 뒤 좀 캐보겠습니다. 서윤의 눈썹이 꿈틀했다. 군대 시절의 이야기. 그것은 그녀에게도 건드리고 싶지 않은 상처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헛다리를 짚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했다. 그녀는 징계로 쫓겨난 게 아니라 스스로 전역을 택한 것이었으니까. 마음대로 해봐. 털어서 먼지가 나오나. 서윤은 복도 구석에 있는 화재 경보기의 배선을 조작했다. 그리고 준비해온 초소형 카메라를 조합장실 책장이 잘 보이는 환풍구 틈새에 설치했다. 이제 공판수와 연무석의 밀담은 실시간으로 그녀의 손바닥 안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때 연무석이 씩씩거리며 조합장실에서 나왔다. 서윤은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연무석이 복도를 지나가며 누군가와 통화했다. 나다. 애들 집합시켜. 오늘 밤에 시장 한번 싹 훑어. 그년이 설치해둔 카메라나 녹음기 같은 거 쥐잡듯이 뒤져서 다 찾아내. 하나라도 남기면 니들 다 죽을 줄 알아. 서윤은 멀어지는 연무석의 등 뒤를 보며 차갑게 웃었다. 찾아봐. 찾는 즐거움이라도 있어야지. 서윤은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기 위해 창문을 넘었다. 하지만 그냥 돌아갈 생각은 없었다. 그녀는 연무석이 찾게 될 보물들을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해 두었으니까. 새벽 2시. 경동시장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평소라면 고요했을 이 시간에 불청객들이 들이닥쳤다. 연무석의 부하들 10여 명이 손전등과 탐지기를 들고 시장 골목을 이잡듯이 뒤지고 있었다. 야, 저기 처마밑도 봐. 구멍이란 구멍은 다 쑤셔보라고. 행동대장급인 덩치가 부하들을 닥달했다. 그들은 낮에 있었던 일로 독이 바짝 올라 있었다. 감히 조폭을 상대로 여론전을 펼친 여자. 그들에게 강서윤은 이제 단순한 먹잇감이 아니라 반드시 밟아 으깨야 할 공포의 대상이자 증오의 대상이었다. 한 조직원이 강씨 약재상 근처 전봇대 위를 비췄다. 형님, 여기 뭐 있습니다. 카메라 같습니다. 그래, 가져와 봐. 조직원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전봇대 틈새에 박힌 검은 물체를 꺼냈다. 손가락만 한 초소형 카메라였다. 이 독한 년. 이런 걸 언제 다 설치했대? 그들은 카메라를 바닥에 패대 기쳐 박살을 냈다. 승리감에 도취된 그들은 더욱 열을 올려 시장을 수색했다. 하수구 간판 뒤 평상 아래. 서윤이 설치해둔 감시 장비들이 하나둘씩 발견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발견된 장비들은 서윤이 일부러 찾기 쉬운 곳에 배치한 미끼였다는 것을. 진짜 중요한 고성능 마이크와 카메라는 그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곳, 예를 들어 낡은 가로등의 전구 소켓 안이나 폐업한 가게의 간판 글자 속에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서윤이 준비한 진짜 선물은 따로 있었다. 약재 창고 뒤편 좁은 골목. 조직원 2명이 구석진 곳에 놓인 수상한 상자를 발견했다. 형님, 이거 뭡니까? 녹음기 같은데? 상자에는 전선이 삐죽 나와 있었고 빨간 불빛이 깜빡거리고 있었다. 덩치가 다가와 상자를 집어들었다. 이건 또 뭐야? 무슨 폭탄처럼 생겨가지고. 그가 상자의 뚜껑을 여는 순간이었다. 피슈. 강렬한 소음과 함께 상자 안에서 하얀 가루가 폭발하듯 뿜어져 나왔다. 으악. 내 눈. 내 눈. 콜록. 콜록. 뭐야 이거. 그것은 서윤이 약재상에 있던 캡사이신 분말과 밀가루를 섞어 만든 급조 트랩이었다. 순식간에 골목은 매운 가루로 뒤덮였고 조직원들은 눈물 콧물을 쏟으며 바닥을 길었다. 고통에 몸부림치던 그들의 귀에 골목 안쪽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서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변조된 기계음이었지만 그 억양은 분명했다. 아프지? 캡사이신은 물로 씻으면 더 아파. 우유로 씻어야 하는데 지금 새벽이라 편의점 문 닫았을 텐데 어쩌나. 이 악마 같은 년. 어디 있어? 나오기만 해봐. 덩치가 허공에 대고 쇠파이프를 휘둘렀지만 돌아오는 건 자신의 기침 소리뿐이었다. 그 시각 서윤은 병원 옥상 난간에 걸터앉아 태블릿 PC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적외선 카메라에 잡힌 그들의 꼴은 가관이었다. 겨우 그 정도로 악마라고 하면 섭섭하지. 서윤은 화면을 전환했다. 이번에는 재개발 조합 사무실이었다. 공판수 조합장은 퇴근하지 않고 소파에 누워 쪽잠을 자고 있었다. 서윤은 그의 금고 위치를 확인해 두었다. 책장 뒤에 숨겨진 비밀 공간. 공판수가 잠들기 전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동작을 고화질 주민으로 촬영해 두었던 것이다. 0419.
707 부대 창설일이랑 비슷하네. 서윤은 쓴웃음을 지었다. 이제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연무석과 공판수가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스스로 무덤을 파게 만드는 한 방. 다음 날 아침, 연무석은 퉁퉁 부은 눈으로 조합 사무실에 나타났다. 그의 꼴은 말이 아니었다. 밤새 캡사이신 가루와 사투를 버리느라 몰골이 반쯤 넋이 나가 있었다. 조합장님, 카메라랑 녹음기 20개 정도 찾아내서 박살냈습니다.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공판수의 반응은 싸늘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연무석의 얼굴에 집어던졌다. 안심? 네 눈에는 이게 안심할 상황으로 보이냐? 연무석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사진 몇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연무석이 경쟁 조직인 백상파 두목과 술을 마시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물론 이것은 서윤이 과거의 자료들을 교묘하게 합성하고 편집하여 만든 가짜 정보였다. 하지만 의심 많은 공판수에게는 치명적인 독이었다. 너 이중 스파이 짓 하고 있었냐? 뒤로는 백상파랑 손잡고 나 팔아넘길 생각이었어? 아닙니다. 억울합니다. 이건 모함입니다. 저는 조합장님밖에 없습니다. 연무석이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공판수의 눈초리는 매서웠다. 강서윤, 그 여자 일 처리하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야. 군대에서 정보 장교라도 했나? 아무튼 넌 당분간 일선에서 빠져. 내일부터는 다른 놈 시킬 거니까. 연무석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일선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곧 토사구팽을 의미했다. 재개발 이권에서 떨어지는 콩고물을 하나도 챙길 수 없게 된다는 뜻이었다. 이대로 물러날 수는 없었다. 조합장님,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확실하게 끝내겠습니다. 그 여자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결국은 장사치 딸년입니다. 가게가 없어지면 지가 어쩌겠습니까? 가게가 없어지다니? 무슨 소리야? 연무석의 눈에 광기가 서렸다. 불. 그래요, 불입니다. 실수로 불이 난 것처럼 꾸며서 가게를 홀라당 태워버리면 됩니다. 잿더미 위에서 장사를 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늙은이가 조금 다치거나 죽어도 화재 사고로 위장하면 그만 아닙니까? 공판수는 잠시 침묵했다. 위험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강서윤의 압박이 거세지는 지금 더 이상 시간을 끌다가는 자신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다. 꼬리 밟히지 않게 해. 만약 걸리면 그 불은 네가 혼자 지른 거다. 사실상 허락이었다. 연무석은 비열한 웃음을 흘렸다. 걱정 마십시오. 아주 자연스럽게 흔적도 없이 태워버리겠습니다. 그 시각, 병실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던 서윤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 만큼 강하게. 결국 선을 넘겠다고?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버지가 위험하다. 놈들은 오늘 밤 당장이라도 실행에 옮길 기세였다. 이제는 정보전이나 심리전으로 끝날 단계가 아니었다. 놈들이 불을 가지고 논다면 그녀는 그 불을 이용해 놈들을 태워버려야 했다. 서윤은 환자복을 벗어던지고 침대 밑에 숨겨두었던 검은색 전술 배낭을 꺼냈다. 배낭 안에는 707 시절 사용했던 전술 조끼와 위장 크림, 그리고 놈들을 제압할 각종 장비들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다시 단단히 묶었다. 아버지는 건드리지 말았어야지. 그건 내 영린이야. 서윤의 눈빛이 변했다. 지금까지는 냉철한 설계자였다면 지금부터는 자비 없는 집행자였다. 그녀는 병실 문을 잠그고 창문을 통해 다시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경동시장의 밤하늘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마치 곧 벌어질 피바람을 예고하듯이. 연무석은 신나통을 들고 킬킬거리고 있었지만 그는 몰랐다. 자신이 들고 있는 것이 신나통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태워버릴 화약고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불씨를 당길 사람이 바로 어둠 속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강서윤이라는 것을. 바람이 불었다. 약재 냄새 섞인 바람에 매캐한 화약 냄새가 섞이기 시작했다. 전운이 감돌았다. 서윤은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연무석이 나타날 길목을 지키고 섰다. 그녀의 손에는 쇠파이프 대신 소방용 고압 호스가 들려 있었다. 와라. 지옥불이 뭔지 보여줄 테니까. 밤바람에 섞인 비릿한 냄새가 짙어졌다. 그것은 경동시장의 약재 냄새도 오래된 건물의 곰팡내도 아니었다. 인공적이고 자극적인 코를 찌르는 휘발성 화학 물질의 악취. 신나였다. 새벽 3시.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림자 5개가 강씨 약재상 주변으로 스며들었다. 선두에 선 것은 연무석이었다. 그의 손에는 커다란 말통이 들려 있었다. 찰랑거리는 소리가 그의 심장 박동처럼 불길하게 골목을 울렸다. 형님, 진짜 이거 부어버려요? 안에 사람 있으면 어떡합니까? 뒤따르던 부하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다. 연무석은 핏발선 눈으로 뒤를 돌아보며 씹어뱉듯 말했다. 시끄러워. 어차피 이 늙은이 가게 안에서 잘 앉아. 그리고 설사 안에 있다고 해도 실수로 불난 걸로 위장하면 그만이야. 알리바이 다 만들어놨으니까 잔말 말고 따라와. 연무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살이라기보다는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기 직전에 내는 발악에 가까웠다. 공판수 조합장에게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았다. 강씨 약재상 셔터 앞. 연무석은 말통의 뚜껑을 열었다. 매캐한 냄새가 확 풍겼다. 그는 셔터 틈새와 가게 주변 바닥에 닥치는 대로 신나를 뿌려댔다. 투명한 액체가 낡은 시멘트 바닥을 검게 적셨다. 빨리 뿌려. 창고 쪽 뒤편도 막아. 도망 못 나오게. 연무석의 지시에 부하들이 약재상 뒷문 쪽에 잡동사니를 쌓기 시작했다. 명백한 살인 미수였다. 연무석은 바닥에 흥건한 기름 웅덩이를 보며 품에서 라이터를 꺼냈다. 지포 라이터의 뚜껑을 여는 쇳소리가 정막을 갈랐다. 챙. 잘 가라 강만석. 그리고 그 빌어먹을 딸년도. 연무석이 엄지손가락으로 부싯돌을 튕기려는 찰나였다. 슈아악. 어디선가 강력한 물줄기가 쏟아졌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게 아니었다. 정확히 연무석의 얼굴과 라이터를 쥔 손을 겨냥한 고압의 물대포였다. 으악. 뭐야? 연무석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뒹굴었다. 손에 들고 있던 라이터가 물웅덩이 속으로 떨어져 꺼져버렸다. 누구야? 어떤 새끼야? 물줄기는 멈추지 않고 연무석의 부하들을 차례로 가격했다. 단순한 수돗물이 아니었다. 소방용 호스에서 뿜어져 나오는 사람이 서 있기도 힘들 정도의 수압이었다. 부하들은 볼링핀처럼 쓰러지며 바닥을 굴렀다. 신나와 물이 뒤섞여 바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약재상 맞은편 건물 2층 옥상. 어둠 속에 서 있는 실루엣이 보였다. 강서윤이었다. 그녀는 시장에 설치된 비상소화전 호스를 끌어와 놈들을 향해 조준하고 있었다. 불장난하면 오줌 싼다는 말 못 들어봤나? 서윤의 목소리가 옥상에 설치해둔 확성기를 타고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기계음으로 변조된 목소리가 마치 심판자의 선고처럼 들렸다. 연무석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악을 썼다. 강서윤, 내년이지.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내려와. 당장 내려와서 내 앞에 무릎 꿇어. 서윤은 호스 밸브를 잠갔다. 물줄기가 잦아들자 골목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흠뻑 젖은 연무석 일당은 추위에 덜덜 떨며 일어섰다. 무릎은 내가 꿇어야지. 방화미수 살인미수. 제목이 점점 무거워지는데 감당할 수 있겠어? 닥쳐.
이 미친년이. 연무석은 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 들었다. 이성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였다. 야, 셔터 뜯어. 안에 들어가서 저 늙은이부터 끌어내. 인질로 잡으면 전현도 별 수 없을 거야. 연무석의 고함에 부하들이 쇠지렛대를 들고 셔터에 달려들었다. 쾅, 쾅. 낡은 철제 셔터가 비명을 지르며 찌그러지기 시작했다. 서윤은 옥상 난간을 넘었다. 타깃 변경. 방어전에서 선멸전으로. 그녀는 가스 배관을 타고 순식간에 1층으로 내려왔다. 착지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손에는 707 시절 훈련용으로 쓰던 3단봉이 들려 있었다. 셔터를 뜯으려던 부하 하나가 뒤를 돌아보았다. 형님, 저기. 연무석이 고개를 돌렸을 때 이미 서윤은 그들 코앞에 있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그녀의 눈동자는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형형했다. 가게에 손대지 말라고 경고했을 텐데. 서윤이 3단봉을 촤라락 펼쳤다. 검은색 강철 봉이 서늘한 기운을 내뿜었다. 죽여. 전현 죽여버려. 연무석의 명령에 부하 넷이 동시에 덤벼들었다. 쇠지렛대와 야구방망이가 허공을 갈랐다. 하지만 서윤에게 그들의 동작은 너무나 느리고 엉성했다. 서윤은 가장 먼저 달려든 놈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3단봉이 놈의 손목뼈를 정확히 가격했다. 딱, 악. 쇠지렛대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와 동시에 서윤은 몸을 회전하며 놈의 명치를 팔꿈치로 찍었다. 숨이 끊어질 듯한 소리를 내며 첫 번째 놈이 쓰러졌다. 두 번째 놈이 야구 방망이를 휘둘렀다. 서윤은 상체를 숙여 피한 뒤 놈의 무릎 관절을 발로 밟아 꺾어버렸다. 우드득. 소름 끼치는 파열음. 놈이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서윤의 3단봉이 놈의 관자놀이 근처를 스치듯 타격해 기절시켰다. 세 번째, 네 번째 놈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눈앞에서 동료들이 순식간에 그것도 너무나 잔혹하고 깔끔하게 제압당하는 모습을 보자 전의를 상실한 것이다. 안 덤벼? 그럼 내가 가지. 서윤이 한 걸음 내디뎠다. 놈들은 괴성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지만 미끄러운 바닥에 발이 헛돌아 넘어졌다. 서윤은 자비가 없었다. 쓰러진 놈들의 발목 아킬레스건을 3단봉으로 가볍게 눌렀다. 도망가면 더 아파. 순식간에 4명이 정리되었다. 골목에 서 있는 건 이제 연무석 하나뿐이었다. 연무석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칼을 쥐고 있었다. 그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지만 동시에 도끼가 서려 있었다. 이대로 잡히면 끝장이라는 생각뿐이었다. 그때 찌그러진 셔터 틈새로 인기척이 느껴졌다. 가게 안에서 잠을 자던 강만석이 소란에 깬 것이다. 무슨 일이냐? 서윤이니? 강만석이 셔터를 올리려 했다. 아버지, 나오지 마세요. 서윤이 처음으로 다급하게 소리쳤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셔터가 반쯤 올라가고 잠옷 차림의 강만석이 밖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연무석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서윤이 있는 쪽 반대편 셔터 바로 옆에 있었다. 이 늙은이가. 연무석이 순식간에 강만석의 멱살을 잡고 끌어냈다. 그리고 그의 목에 잭나이프를 들이댔다. 오지 마. 오면 이 영감탱이 목 따버린다. 강만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날카로운 칼날이 목 피부를 눌러 붉은 핏방울이 맺혔다. 서윤의 발이 바닥에 딱 붙었다. 그녀의 표정에서 감정이 싹 사라졌다. 가장 위험하고 가장 차가운 분노의 상태. 그 손 놓는 게 좋을 거야. 그게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웃기지 마. 너 그 쇠몽둥이 버려. 당장 버려. 연무석이 칼날에 힘을 주며 소리쳤다. 강만석이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렸다. 서윤은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쥐고 있던 3단봉을 바닥에 툭 떨어뜨렸다. 땡그랑.
경쾌한 금소금이 골목을 울렸다. 발로 차. 멀리. 서유는 3단봉을 발로 툭 차서 멀리 보냈다. 그녀는 빈손인 양 손바닥을 펴보였다. 됐지? 이제 진정하고 이야기해. 이야기는 개뿔. 차 가져와. 내가 여기서 나갈 때까지 이 영감은 인질이다. 연무석은 강만석을 방패막이 삼아 뒤로 조금씩 물러났다. 그의 등 뒤는 막다른 골목이 아닌 시장의 큰 길로 이어지는 통로였다. 차가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길. 서윤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다. 거리는 5미터. 연무석의 심리 상태는 불안정. 인질의 목에 닿은 칼날. 제압 확률은 70%. 하지만 아버지가 다칠 확률이 20%나 존재했다. 위험해. 틈을 만들어야 해. 서유는 아주 천천히 연무석의 시선을 자신의 얼굴로 고정시키며 말했다. 연무석. 내가 정말 여기서 살아서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닥쳐. 닥치라고. 공판수가 널 버렸어. 내가 여기서 아버지를 해치면 넌 조직에서도 사회에서도 끝이야. 살인자가 될 텐가? 연무석의 동공이 흔들렸다. 그 찰나의 망설임. 서윤이 노린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다. 하지만 연무석은 생각보다 더 끈질겼다. 그는 이를 악물며 강만석을 더욱 세게 조였다. 살인자? 까짓 거 되지 뭐. 어차피 망한 인생, 너랑 내 아비 저승길 동무로 데려가면 그만이야.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그때 시장 골목 어귀에서 강렬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비쳤다. 경찰차나 연무석의 지원군이 아니었다. 트럭이었다. 매일 새벽 야채를 배달하는 김씨 아저씨의 1톤 트럭이 골목으로 들어서다 이 광경을 목격하고 멈춰 선 것이다. 이게 뭐야? 갑작스러운 불빛에 연무석이 눈을 찡그리며 고개를 아주 잠깐 돌렸다. 기회였다. 서윤의 손이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다. 그녀가 잡은 것은 작은 동전만 한 크기의 섬광탄 대용품 고광량 LED 플래시였다. 지금이야. 서윤이 낮게 읊조리며 플래시를 연무석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번쩍. 어둠에 익숙해져 있던 연무석의 망막에 태양을 직접 마주한 듯한 강렬한 백색 광이 장렬했다. 군용 섬광탄만큼의 굉음은 없었지만 시야를 마비시키기에는 충분한 광량이었다. 으악! 내 눈. 연무석이 비명을 지르며 반사적으로 눈을 감았다. 그 짧은 순간 칼을 쥔 손의 힘이 미세하게 풀렸다. 강만석을 잡고 있던 팔도 느슨해졌다. 그 0.1초의 틈을 서유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몸이 스프링처럼 튀어나갔다. 5미터의 거리가 단 2걸음 만에 좁혀졌다. 서윤의 왼손이 뱀처럼 파고들어 연무석의 칼든 손목을 쳐냈다. 동시에 오른손으로 아버지 강만석의 어깨를 잡아채 자신의 뒤쪽 안전한 곳으로 밀어냈다. 아버지, 엎드리세요. 강만석이 바닥으로 구르자마자 서윤은 회전력을 이용해 연무석의 명치를 무릎으로 가격했다. 퍽!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연무석의 몸이 기역자로 꺾였다. 숨이 턱 막힌 그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헛구역질을 했다. 칼은 이미 바닥 저 멀리 튕겨나간 뒤였다. 하지만 서윤의 공격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아버지를 위협했다. 감히 아버지를 죽이려 했다. 그 사실이 그녀 안에 잠들어 있던 냉혹한 교관의 본능을 깨웠다. 서윤은 비틀거리는 연무석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어붙였다. 쾅! 낡은 벽돌담이 흔들릴 정도의 충격이었다. 눈 떠. 서윤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불어오는 냉기보다 차가웠다. 내가 누구를 건드렸는지 똑바로 봐. 연무석은 눈물 범벅이 된 눈을 억지로 떴다. 흐릿한 시야 속에 서윤의 얼굴이 들어왔다. 무표정한 얼굴. 하지만 그 눈빛은 그를 난도질하고 있었다. 살려줘. 연무석이 헐떡이며 애원했다.
하지만 서윤은 그의 오른팔을 잡았다. 칼을 쥐었던 아버지의 목에 흉기를 들이댔던 그 팔이었다. 이 팔인가? 우드득. 서윤이 주저없이 그의 팔꿈치 관절을 역방향으로 꺾었다. 뼈가 어긋나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골목을 울렸다. 끄아악. 연무석의 처절한 비명이 새벽 시장의 정막을 찢었다. 그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바닥으로 주저앉았다. 하지만 서윤은 아직 그를 놓아줄 생각이 없었다. 소리 지르지 마. 아직 안 끝났어. 서윤은 연무석의 머리채를 잡아 들어 올렸다. 그리고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게야. 내가 기름 뿌리고 불장난할 곳이 아니라고. 그녀는 연무석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엎어진 연무석은 기어서 도망치려 했다. 꺾인 팔이 덜렁거렸다. 비참한 몰골이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한두 대가 아니었다. 요란한 경광등 불빛이 시장 골목을 붉고 푸르게 물들였다. 트럭을 세우고 지켜보던 김씨 아저씨가 소리쳤다. 강씨, 괜찮아? 경찰 불렀어. 소방차도 오고 있고. 서윤은 그제야 격투 태세를 풀고 숨을 골랐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는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요? 서윤의 목소리가 언제 그랬냐는 듯 부드럽게 변했다. 강만석은 멍한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다가 와락 그녀를 끌어안았다. 서윤아, 내가 다친 줄 알고. 전 괜찮아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게 왔어요. 서윤은 아버지의 등을 토닥이며 안심시켰다. 그러면서도 그녀의 시선은 도망가려 꿈틀대는 연무석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이번에는 동대문서 형사과장이 직접 출동했다. 여론이 악화될 대로 악화된 상황에서 더 이상 늑장 대응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전원 체포해. 한 놈도 놓치지 마. 경찰들이 신나에 젖어 쓰러져 있는 부하들과 팔이 부러진 채 신음하는 연무석에게 수갑을 채웠다. 연무석은 형사를 보자마자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다. 형사님, 저 여자가 절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저 여자가 폭행했다고요. 팔 부러진 거 안 보입니까? 형사는 연무석을 한심하다는 듯 내려다보았다. 연무석 씨, 당신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 현행범이야, 현행범. 방화미수의 특수 협박, 거기다 인질극까지 벌였다며? 정당방위라는 말 몰라? 증거 있습니까? 내가 불 지르려 했다는 증거 있냐고요. 연무석이 끝까지 발악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걸어 나왔다. 핸드폰으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던 유튜버 시장 지킴이었다. 여기 증거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3만 명이 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기름 뿌리고 라이터 켜는 거, 할아버지 목에 칼 들이대는 거 전부 다 찍혔다고요. 유튜버가 들이민 화면 속에는 채팅창이 폭발하고 있었다. 와, 저 쓰레기 끝까지 발뺌하는 거 봐라. 경찰 아저씨, 저놈 콩밥 제대로 먹여주세요. 강서윤 씨 진짜 멋있다. 707 클라스 미쳤다. 연무석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이제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다. 그리고 하나 더. 서윤이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형사에게 건넸다. 어제 이자가 공판수 조합장과 통화한 내용입니다. 화재로 위장해서 아버지를 죽이라고 사주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형사의 눈이 커졌다. 이건 단순한 조폭 사건이 아니라 게이트급 사건으로 비화될 결정적인 증거였다. 공판수까지 알겠습니다. 강서윤 씨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연무석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질질 끌려갔다. 경찰차에 태워지기 직전 그는 서윤을 돌아보았다. 서윤은 그를 향해 가볍게 손을 흔들었다. 잘 가. 입모양으로 전해진 작별 인사였다. 연무석은 고개를 떨구었다.
완벽한 패배였다. 사건 현장이 정리되고 동이 트기 시작했다. 소방관들이 바닥에 뿌려진 신나를 세척하고 안전 점검을 마쳤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나와 걱정스러운 얼굴로 강만석에게 안부를 물었다. 아이고 강씨,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따님이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그러게 말이야. 서윤이가 효녀네 효녀야. 나라 지키던 솜씨로 아버지를 지켰어. 상인들의 칭찬에 강만석은 쑥스러운 듯 하지만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딸의 어깨를 감싸주었다. 서윤은 쑥대밭이 된 가게 앞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연무석은 꼬리일 뿐이다. 진짜 몸통인 공판수가 아직 남아있다. 하지만 오늘 확보한 증거와 여론이라면 공판수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그때 서윤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 번호 표시 제한. 그녀는 직감적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잠시 눈짓을 하고 골목 구석으로 가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강서윤 씨 되십니까? 낮게 깔린 목소리. 공판수였다. 아침부터 무슨 일이시죠? 뉴스 보느라 바쁘실 텐데. 대단하더군요. 내 수족을 그렇게 무참히 잘라내다니. 원하는 게 뭡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사과? 공판수는 여전히 거만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말투였다. 서윤은 피식 웃었다. 돈? 좋죠. 하지만 제가 원하는 건 당신의 돈 몇 푼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당신이 가진 모든 것. 재개발 이권, 사회적 지위, 그리고 당신이 그동안 짓밟아온 사람들의 눈물가. 전부 다 토해내게 만들 겁니다. 이봐요, 젊은 친구. 세상이 그렇게 정의롭게 돌아가는 줄 알아? 나 하나 잡는다고 끝날 것 같아? 세상은 몰라도 내 구역은 정의롭게 돌아가야죠. 기대하세요. 연무석은 예고편이었으니까. 서윤은 상대의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경동시장의 낡은 간판들 위로 새로운 아침 햇살이 내려앉았다. 서윤은 가게 셔터를 다시 올렸다. 찌그러진 셔터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지만 그 소리조차 경쾌하게 들렸다. 아버지, 청소부터 하죠. 오늘 장사해야죠. 강만석이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래야지. 우리 딸이 지켜준 가게인데. 서윤은 빗자루를 들었다. 그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버지의 딸로서 평범한 시장 상인으로서의 평화를 누리고 싶었다. 빗자루가 바닥을 쓸 때마다 어제의 악몽과 공포가 조금씩 씻겨 내려갔다. 경동시장의 포식자 강서윤. 그녀가 지키는 이 구역에 더 이상 쥐새끼들이 발붙일 곳은 없었다. 전화가 끊긴 휴대폰을 쥔 공판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는 비싼 양주가 담긴 크리스털 잔을 벽을 향해 집어던졌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호박색 액체가 벽지를 타고 흘러내렸다. 건방진년. 감히 나를 협박해? 내 구역? 내 정에? 공판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인터폰을 눌렀다. 맹 변호사 들어오라고 해. 잠시 후 뱀처럼 매끄러운 인상의 남자가 들어왔다. 재개발 조합 자문 변호사이자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기술로 악명 높은 맹기남이었다. 그는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을 요리조리 피하며 공판수 앞에 앉았다. 조합장님 혈압 오르십니다. 진정하시죠. 진정하게 생겼어? 연무석이 그 멍청한 놈이 다 불어버리게 생겼다고. 그년이 녹취록까지 경찰에 넘겼어. 맹기남은 여유롭게 안경을 고쳐 썼다. 걱정 마십시오. 녹취록이야 편집된 거라고 우기면 되고 연무석 진술은 강압수사에 의한 것이라고 뒤집으면 그만입니다. 중요한 건 그 여자의 기세를 꺾는 겁니다. 기세? 깡패 십수명을 혼자서 병신으로 만든 년이야. 무력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법으로 조져야죠.
그 여자가 간과한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정당방위 인정 범위가 아주 좁다는 사실이죠. 맹기남이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소장 뭉치를 꺼냈다. 특수상해, 과잉 진압, 업무 방해, 명예훼손. 엮을 수 있는 건 다 엮었습니다. 그리고 시장 상인들에게는 퇴거 불응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 겁니다. 1인당 1억 원씩. 공판수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다. 1억? 그 늙은이들 심장마비 걸리겠구만. 그게 목적입니다. 소송 걸리고 계좌 압류 들어오면 그 정의로운 딸내미를 원망하게 될 겁니다. 내부 분열. 그게 제일 무서운 거죠. 며칠 뒤 평화롭던 경동시장에 다시 찬물이 끼얹어졌다. 이번에는 용역 깡패가 아닌 법원 집행관들이었다. 그들은 강씨 약재상을 비롯한 상인들에게 등기 우편을 전달했다. 내용을 확인한 상인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리여? 1억이라니. 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돈을 물어내라니. 가게를 비우지 않으면 매일 이자가 붙는다는데 강씨, 이거 어떡해? 불안감은 전염병처럼 번졌다. 며칠 전만 해도 서윤을 영웅 대접하던 상인들 사이에서 볼멘 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러게 적당히 합의하고 나갔어야지. 강씨 딸내미가 너무 설쳐서 독이 오른 거 아뇨? 강만석은 고개를 숙인 채 어쩔 줄 몰라 했다. 서윤은 가게 안쪽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역시 치졸하게 나오는군. 서윤은 예상했다는 듯 덤덤했다. 놈들은 인간의 가장 약한 고리인 돈을 건드렸다. 하지만 서윤은 놈들이 간과한 것이 있음을 알았다. 그녀가 단순한 싸움꾼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녀는 노트북을 켰다. 화면에는 복잡한 숫자와 그래프들이 떴다. 707 시절 대테러 정보 분석관으로 근무하며 익혔던 금융 추적 기술이 빛을 발할 때였다. 공판수. 내가 법으로 장난칠 때 난 내 돈줄을 찾고 있었지. 서윤은 연무석의 휴대폰에서 추출한 데이터와 공판수의 사무실에 설치해둔 도청 장치를 통해 얻은 정보들을 조합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재개발 조합의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유령 회사 대명건설. 그 회사의 실소유주는 공판수의 처남이었다. 그리고 그 자금 중 일부가 구청 건축과 과장과 경찰 고위 간부의 차명 계좌로 세탁되어 들어간 정황이 포착되었다. 뇌물 횡령 탈세. 종합 선물 세트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되려면 원본 장부가 필요했다. 서윤은 공판수가 매주 금요일 오후 강남의 한 고급 요정 밀실 술집을 방문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곳은 그가 뇌물을 상납하고 비밀 장부를 관리하는 아지트였다. 금요일 밤, 서윤은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었다. 머리를 풀고 뿔테 안경을 쓰니 영락없는 전문직 여성처럼 보였다. 그녀는 요정 입구에서 발레 파킹을 맡기는 척하며 주차장에 잠입했다. 공판수의 차량은 최고급 검은색 세단이었다. 운전기사는 차 안에서 대기하며 졸고 있었다. 서윤은 주머니에서 손바닥만 한 장치를 꺼냈다. 전파 방해 장치였다. 지지직. 운전기사가 듣고 있던 라디오가 잡음을 냈다. 기사가 인상을 찌푸리며 라디오를 조작하는 사이 서윤은 소리 없이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갔다. 누구세요? 놀란 기사가 소리치려 했지만 서윤의 손가락이 그의 목덜미 혈자리를 눌렀다. 기사는 억소리 한 번 못 내고 기절했다. 서윤은 능숙하게 차량 내부를 뒤졌다. 대시보드, 콘솔 박스, 의자 및. 하지만 장부는 없었다. 트렁크인가? 그녀는 운전석 옆에 트렁크 버튼을 눌렀다. 뒤쪽에서 덜컹 소리가 났다. 서윤이 트렁크를 열자 그곳에는 칠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때였다. 거기 누구야? 요정 뒷문에서 담배를 피우러 나왔던 맹기남 변호사가 서윤을 발견했다.
그의 뒤로 덩치 큰 경호원 2명이 따라붙었다. 공판수가 고용한 전문 사설 경호업체 직원들이었다. 그들은 시장통 깡패들과는 움직임부터가 달랐다. 저 여자 잡아. 장부 뺏기면 다 죽어. 맹기남이 꽥 소리를 질렀다. 경호원들이 허리춤에서 3단봉을 꺼내 들고 달려들었다. 서윤은 칠가방을 어깨에 메고 트렁크 문을 닫았다. 도망칠 곳은 주차장 출구뿐. 하지만 그곳은 이미 경호원 1명이 막아서고 있었다. 귀찮게 됐네. 서윤은 힐을 벗어 던졌다. 맨발이 아스팔트 바닥에 닿았다. 첫 번째 경호원이 3단봉을 찌르듯이 뻗어왔다. 절도 있는 동작. 군 특수부대 출신이거나 무술 유단자가 분명했다. 서윤은 상체를 살짝 틀어 봉을 피함과 동시에 놈의 손목을 잡아당겼다. 힘 대 힘으로 맞붙으면 체격 차이가 나는 서윤이 불리했다. 하지만 그녀는 상대의 힘을 이용하는 유술의 달인이었다. 딸려오는 관성을 이용해 그녀는 놈의 턱을 손바닥으로 올려쳤다. 퍽! 뇌가 흔들린 경호원이 비틀거렸다. 서윤은 지체 없이 그의 정강이를 걷어차 무릎 꿇린 뒤 뒤통수를 가격해 기절시켰다. 인연이. 2번째 경호원이 뒤에서 목을 조르려 했다. 서윤은 숨을 멈추고 몸을 낮추며 놈의 팔을 잡아 업어치기를 시도했다. 하지만 놈은 무게 중심을 낮추며 버텼다. 제법이네. 서윤은 즉시 기술을 바꿨다. 그녀는 뒤로 넘어지는 척하며 놈의 발등을 뒤꿈치로 찍었다. 윽! 고통에 놈의 중심이 흐트러진 순간 서윤은 놈의 팔을 꺾으며 어깨 탈골을 유도했다. 두둑! 뼈가 빠지는 소리와 함께 놈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상황 종료까지 30초. 맹기남은 입을 딱 벌린 채 얼어붙어 있었다.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가 없었다. 거구의 경호원 2이 여자의 손에 종이 인형처럼 구겨졌다. 서윤이 맹기남에게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맹기남의 안경을 밟아 으깨며 나직하게 말했다. 법대로 하자고 했지? 그 법 내가 아주 잘 지켜줄게. 서윤은 가방을 챙겨 유유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맹기남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바지가 축축하게 젖어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유튜버 시장 지킴이의 채널에 새로운 영상이 올라왔다. 충격 단독 재개발 조합장 비밀 장부 입수. 뇌물 리스트 대공개. 영상 속에서 서윤은 모자이크 처리된 얼굴로 등장해 칠가방 속의 서류들을 하나하나 공개했다. 구청 공무원, 경찰 간부, 그리고 심지어 법원 관계자의 이름까지 적힌 리스트였다. 금액과 날짜, 장소까지 상세하게 기록된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다. 여론은 폭발했다. 이건 게이트다. 특검 가야 한다. 상인들한테 1억씩 소송 걸더니 지들은 수십억씩 헤쳐먹었네. 강서윤 응원합니다. 끝까지 가주세요. 검찰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고 특별수사팀이 꾸려졌다. 공판수의 사무실과 자택, 그리고 맹기남의 변호사 사무실까지 탈탈 털렸다. 소송 취하선은 덤이었다. 맹기남은 변호사 자격 정지 위기에 처하자 살 길을 찾아 공판수의 비리를 술술 불기 시작했다. 시장 상인들은 다시금 환호했다. 퇴거 소송은 무효가 되었고 그들은 서윤을 경동시장의 잔 다르크라고 부르며 추어올렸다. 하지만 서윤은 웃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쥐는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무는 법이다. 공판수는 아직 잡히지 않았다. 그는 지금 모든 것을 잃을 위기 앞에서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서윤은 가게 셔터를 내리며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며칠만 외삼촌 댁에 가 계세요. 마지막 청소가 남았거든요. 강만석은 딸의 눈을 보았다. 거기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말없이 딸의 손을 잡았다가 놓았다. 조심해라.
다치지 말고.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시선은 서울 외곽, 인적이 드문 곳을 향하고 있었다. 공판수의 마지막 은신처. 그곳에서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었다. 텔레비전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다. 검찰 공판수 재개발 조합장 체포영장 발부 현재 소재 파악 중. 공 조합장 수백억 원대 횡령 및 뇌물 공여 혐의 해외 도피 우려. 공판수는 거친 손길로 리모컨을 던져 텔레비전을 껐다. 브라운관 유리가 깨지며 지직거리는 소리를 냈다. 이곳은 경기도 외곽 폐채석장 근처에 지어진 그의 비밀 별장이었다.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건물, 그의 마지막 요새였다. 빌어먹을. 맹기남 이 배신자 새끼. 내가 준 돈이 얼만데. 공판수는 거실 바닥에 놓인 여행 가방에 5만 원권 지폐 다발과 골드바를 닥치는 대로 쓸어 담았다. 현금만 30억 원. 이것만 있으면 중국이나 동남아로 밀항해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었다. 헬기 언제 와? 그가 소리치자 옆에 서 있던 수행비서가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조합장님, 기상 악화로 헬기가 뜰 수 없답니다. 차로 항구까지 이동하셔야 합니다. 인천항에 배를 대기시켜 놨습니다. 젠장, 빨리 차 대기시켜. 공판수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다. 그의 곁에는 그가 거느린 최정예 해결사 5명이 호위하고 있었다. 이들은 특수부대 출신 용병들로 돈만 주면 살인도 마다하지 않는 인간 병기들이었다. 별장 밖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었다. 공판수가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어둠을 뚫고 날아온 무언가가 공판수 앞에 아스팔트 바닥에 박혔다. 총알이 아니었다. 쇠구슬이었다. 새총으로 쏘았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강력한 위력이었다. 누구냐? 용병들이 일제히 품에서 칼과 3단봉을 꺼내 들고 경계 태세를 취했다. 그들은 총기를 소지할 수 없었지만 근접전에서는 총보다 더 위험한 놈들이었다. 번쩍 천둥이 치며 순간적으로 주변이 밝아졌다. 별장 정문 철제 구조물 위에 검은 우비를 입은 누군가가 서 있었다. 강서윤이었다.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시나? 계산은 하고 가셔야지. 빗소리를 뚫고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확성기도 없었지만 또렷하고 서늘하게 꽂히는 목소리였다. 강서윤 내년이 기어코 여기까지. 공판수가 이를 갈았다. 죽여. 전현 목 다우는 놈한테 10억 준다. 10억이라는 말에 용병들의 눈이 번들거렸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서윤을 향해 달려들었다. 서윤은 철제 구조물에서 뛰어내렸다. 그녀의 손에는 아무런 무기도 없었다. 오로지 젖은 가죽 장갑을 낀 2주먹뿐. 첫 번째 용병이 나이프를 역수로 쥐고 목을 그어왔다. 살인 기술이었다. 하지만 서윤은 빗물에 젖은 바닥을 미끄러지듯 이동하며 칼날을 피했다. 동시에 놈의 손목을 잡아채고 자신의 체중을 실어 놈의 팔꿈치를 반대 방향으로 꺾어버렸다. 뚝! 섬뜩한 뼈 소리와 함께 칼이 바닥에 떨어졌다. 서윤은 비명지를 틈도 주지 않고 놈의 턱을 올려 차 기절시켰다. 나머지 4명이 포위망을 좁혀왔다. 그들은 서윤이 단순한 상대가 아님을 직감하고 합을 맞춰 공격해왔다. 2명이 동시에 덤벼들었다. 한 명은 하체를, 한 명은 상체를 노렸다. 서윤은 당황하지 않고 하체를 노린 놈의 등을 밟고 뛰어올랐다. 공중에서 몸을 비틀며 상체를 노린 놈의 얼굴에 회전킥을 꽂아 넣었다. 퍽! 강렬한 타격음에 놈이 나가떨어졌다. 착지와 동시에 서윤은 등을 밟혔던 놈의 목덜미를 잡아채 바닥에 매다 꽂았다. 이제 남은 건 2. 그들은 공포를 느꼈다. 빗속에서 춤을 추듯 움직이는 서윤은 인간이라기보다 하나의 재앙처럼 보였다. 이 괴물 같은 년. 남은 2이 고함을 지르며 달려들었지만 서윤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서윤은 놈들의 공격 흐름을 읽고 흘려보내고 급소를 타격했다. 불필요한 동작은 하나도 없었다. 1분도 채 되지 않아 5명의 최정예 용병이 빗물 섞인 흙탕물 속에 처박혔다. 공판수는 뒷걸음질 쳤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 오지 마. 돈 줄게. 여기 30억 있어. 이거 다 넣어줄게. 이거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어. 공판수가 가방을 열어 돈다발을 서윤 앞에 뿌렸다. 비에 젖은 5만 원권들이 낙엽처럼 바닥에 흩어졌다. 서윤은 돈다발을 밟고 지나갔다. 그녀의 눈은 오로지 공판수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돈으로 산 사람들은 결국 돈 때문에 널 배신했지. 맹기남도 이 용병들도. 제발 제발 살려만 줘. 내가 잘못했어. 공판수는 바닥에 엎드려 빌었다. 천하를 호령하던 재개발 조합장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었다. 서윤은 공판수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살려는 드릴게. 죽는 건 너무 편하잖아. 서윤은 공판수를 끌고 별장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 있는 의자에 그를 밧줄로 꽁꽁 묶었다. 이제부터 내가 지은 죄를 내 입으로 직접 말해. 전 국민이 보고 있으니까. 서윤은 스마트폰을 꺼내 라이브 방송을 켰다. 시장 지킴이 채널과 연동된 방송이었다. 화면 속에 젖은 생쥐꼴을 한 공판수의 얼굴이 나타나자 시청자 수가 폭발했다. 자, 말해. 누구한테 뇌물을 줬고 얼마나 헤쳐먹었는지. 그리고 우리 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하려 했는지. 공판수는 카메라를 피하려 고개를 돌렸지만 서윤이 그의 턱을 잡아 고정시켰다. 말 안 하면 이 방송 끝날 때까지 내 손가락이 하나씩 부러질 거야. 서윤이 공판수의 검지 손가락을 잡고 뒤로 꺾으려 하자 공판수가 기겁하며 소리쳤다. 말할게. 다 말할게. 김 의원한테 5억 줬고, 박 서장한테 3억 줬고, 대명건설은 내 처남 회사고 으허엉. 공판수의 입에서 대한민국을 뒤흔들 권력형 비리의 실체가 줄줄이 쏟아져 나왔다. 채팅창은 경악과 분노로 뒤덮였다. 이것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었다. 썩어 빠진 권력의 치부를 도려내는 수술이었다. 1시간 뒤, 경찰 특공대가 별장에 진입했다. 그들은 묶여있는 공판수와 바닥에 널브러진 용병들을 보고 혀를 내둘렀다. 서윤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테이블 위에는 그녀가 남긴 메모 한 장만이 놓여 있었다. 쓰레기 분리수거 완료. 일주일 후 경동시장. 시장은 축제 분위기였다. 공판수와 맹기남 그리고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들이 줄줄이 구속되었다는 뉴스가 시장의 대형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재개발 계획은 전면 백지화되었고 서울시는 경동시장을 전통문화 보존지구로 지정하여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강씨 약재상 앞. 강만석은 웃는 얼굴로 손님들에게 쌍화차를 건네고 있었다. 아이고 사장님. 따님은 어디 갔어요? 얼굴 좀 봅시다. 우리 시장의 영웅인데. 손님들이 묻자 강만석은 헛기침을 하며 대답했다. 그 녀석 쑥스럽다고 어디 도망갔어. 장사나 돕지 않고 말이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딸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가득 묻어 있었다. 서윤은 약재상 옥상에 앉아 있었다. 가을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그녀는 아래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약재 써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살아있는 소리였다. 그녀가 지켜낸 평범한 일상의 소리였다. 전역 신고합니다. 서윤은 허공을 향해 작게 경례를 붙였다. 군대를 떠날 때도 하지 못했던 진짜 전역 신고였다. 이제 그녀는 군인도 707 대원도 복수기도 아니었다. 그녀는 옥상 난간에 기대어 시장 골목을 내려다보았다. 저 멀리서 아버지가 그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서윤아, 점심 먹자. 짜장면 시켰다.
서윤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그녀의 표정이 봄눈 녹듯 부드럽게 풀렸다. 네, 내려가요. 그녀는 옥상 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갔다. 약재 냄새가 향긋하게 그녀를 감쌌다. 경동시장의 포식자는 이제 가장 든든한 수호자가 되어 아버지와 이웃들의 곁으로 돌아갔다.